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가 나기 딱 1분 전 기차 한 대가 그 아래를 지나갔습니다. 승객 없는 무궁화호였는데요. 5분 전엔 승객 42명을 태운 KTX가 그 밑을 통과했거든요. 그리고 서울 한복판 서소문 고가차도가 무너졌습니다. 현장 소상, 감리단장, 구조기술사 3명이 숨졌고요. 그런데 이 사고 파고들수록 단순한 사고가 아니에요. 먼저 현장 상황부터 짚어볼게요. 서소문 고가차도는 지금 철거 공사 중이었거든요. 노후화된 고가를 걷어내는 작업인데 문제는 그 아래로 경의선 철로가 지나간다는 거예요. 열차가 다니는 선로 바로 위에서 구조물을 부수는 작업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공사 자체가 처음부터 굉장히 예민한 조건이었던 거예요. 사고 당일 작업자들은 고가차도 걷어, 그러니까 구조물 전체를 아래에서 지탱하는 받침이 2.9cm 침하된 걸 발견했어요. 쉽게 말해서 버텨야 할 뼈대가 약 3cm 내려앉은 거거든요. 이게 얼마나 심각하냐고요? 전문가들은 이 시점에서 이미 구조적 균형이 깨진 상태로 봤어야 했다고 말해요. 근데 작업자들은 추락 방지 장비도 없이 걷어 아래 비계에 올라가 직접 눈으로 확인하러 갔고 그 순간 붕괴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점이 하나 있어요. 서울시가 공사 입찰 때 직접 만든 작업 지침서, 공사 시방서라고 하는데요. 거기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요. 철거 구조물의 변형이나 붕괴를 막기 위해 필요시 버팀대 또는 지주 등 안전시설을 설치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거든요. 근데 현장엔 지지대가 없었어요. 서울시 해명이 뭐냐고요? 걷어가 양쪽에 잘 받쳐져 있어서 별도 지지대가 필요 없다고 전문가들이 판단했다는 거예요. 또 다른 해명도 나왔는데요. 경의선 철로가 지나가는 구간이라 지지대 설치할 자리가 마땅치 않았다는 말도 했거든요. 필요 없었다는 건지 설치할 수 없었다는 건지 어느 쪽이든 결과적으로 지지대는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 공사엔 또 다른 구조적 문제가 있었어요. 선로 위 구간이라 작업 시간이 하루 딱 3시간, 새벽 1시 30분부터 4시 30분까지밖에 허용이 안 됐거든요. 서울시는 우리는 24시간 연속 작업을 요청했는데 철도공단이 심야 3시간으로 제한했다고 하고요. 철도공단은 서울시가 먼저 심야 시간에 작업하겠다고 공문을 보냈다고 반박했어요. 사고가 나니까 서로 손가락질이 시작된 거죠. 근데 하루 3시간씩 쪼개서 공사하면 구조물이 그만큼 더 오래 불안정한 상태에 노출된다는 거거든요. 그럼 이게 특별히 재수없는 사고였냐? 딱 한 번의 실수였냐? 국토교통부 통계를 보면 해체, 철거공사 사고가 2020년 243건, 2021년 194건, 2022년 207건, 2023년 231건, 2024년 261건, 2025년 248건이에요. 매년 200건 이상이 터지는 거예요. 사망자는요, 매년 최소 14명에서 최대 32명, 한 해도 빠짐없이 2자릿수 사망이에요. 이게 구조적 문제가 아니면 뭐겠어요. 사고 원인 분석도 봤는데요, 더 허탈해요. 해체 공사 재해의 원인 1위가 뭔지 아세요? 작업 계획서 자체가 없었던 경우가 27%예요. 계획서조차 안 썼다는 거죠. 구조 안정성 검토 부족이 24%, 안전감리 미이행 18%, 작업자 안전교육 미흡 15%고요. 계획 단계 부실과 구조 검토 미흡만 합쳐도 전체 원인의 절반을 넘어요. 첨단 기술이 부족해서 생기는 사고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기본을 안 지킨 거거든요. 2021년 광주 학동 붕괴 아시나요? 재개발 철거 현장에서 건물이 도로 쪽으로 쓰러지면서 지나가던 시내버스를 덮쳤고 9명이 숨졌어요. 그 사고 이후에 해체 계획서 작성이 의무화됐거든요. 제도가 강화된 거예요. 근데 지금 현실은요? 서소문 사고가 났습니다. 계획서는 쓰는데 내용이 부실하거나 담당자 전문성이 떨어지거나 교량 같은 토목 구조물엔 별도 해체 감리 자체가 없는 경우도 많다는 거예요. 법은 생겼는데 실질은 제자리인 거죠. 그러면 외국은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미국은 산업안전보건청 OSHA 기준에 따라서 구조 검토를 담당하는 엔지니어의 자격과 역할을 법으로 딱 정해놨어요. 영국은 CDM 규정이라는 게 있는데 발주자, 설계자, 시공자가 공사 시작 전부터 함께 안전계획을 세우게 돼 있거든요. 시공자 혼자 알아서 하는 구조가 아닌 거예요. 일본은 해체 전에 구조 안정성 심사를 엄격하게 하고 감리자한테 위험 상황 발견 시 공사를 즉시 중지시킬 수 있는 법적 권한을 줘요. 한국은요, 교량 같은 토목 구조물 해체는 아직까지 제도적 사각지대에 가까운 상황이에요. 여기서 한 가지 더 짚고 가야 할 게 있어요. 앞으로 이런 공사가 지금보다 훨씬 더 많아질 거거든요. 전문가들이 이미 경고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아파트 같은 대형 토목 구조물 해체가 본격화된다는 거예요. 국내 해체 공사는 그동안 2층, 3층짜리 단독주택 위주였기 때문에
대규모 구조물 해체 경험과 연구 자체가 부족한 상태거든요. 지금 이 시점에 제도를 못 잡으면 서소문 같은 사고가 더 크게, 더 자주 터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게 남 얘기가 아닌 게 서울에서 지금 진행 중인 공공발주 공사만 5,341건이에요. 2024년 935건이었던 게 2025년엔 3,984건으로 급증했고 올해도 늘고 있거든요. 서울 어딘가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공사가 동시다발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서울시는 사고 다음날 안전등급 C등급 교량 25곳에 긴급점검에 나섰어요.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고요. 누군가 처벌받고 제도 개선 얘기가 나오고 한동안 뉴스를 장식하다가 조용해지는 패턴 우리 이미 몇 번 봤죠. 이번엔 다를 수 있을지 아니면 내년 통계에 숫자 하나가 더 추가되는 걸로 끝날지 앞으로를 지켜봐야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 현장 학습 가서 학생들 사진 200장을 찍어줬더니 왜 우리 애는 5장밖에 없냐는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이 말 한마디가 유튜브에서 엄청난 화제였던 거 아시나요? 이 발언을 한 사람은 초등교사 노조 위원장 강석조 씨예요. 교육부가 마련한 현장 체험 학습 간담회에서 마이크를 잡은 거거든요. 떨리는 목소리로 교육부 장관님, 이런 민원 문제 해결해 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 반응이 어땠을 것 같으세요? 장관은 네, 그렇습니다 라고만 했다고 해요. 그러면 민원이 얼마나 심각한 수준인지 아세요? 지난해 서울시 교육청에 국민신문고로 들어온 민원이 처음으로 2만 건을 돌파했어요. 2년 전이랑 비교하면 무려 27.7% 폭증한 수치죠. 그런데 같은 기간 정부 전체 민원은 오히려 줄었다는 거예요. 3년 연속 감소세거든요. 그러면 왜 학교만 이렇게 민원이 몰릴까요? 핵심은 누구나 무슨 이유든 민원을 넣을 수 있다는 구조예요. 심지어 그 학교 학부모가 아니어도 되거든요. 요즘은 AI를 이용해 민원을 기계적으로 찍어내는 경우도 생겼다고 하니 사실상 막을 방법이 없는 구조인 거죠. 민원처리법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게 교육청 입장에서는 꽤 가혹한 법이에요. 일반 민원은 7일 이내에 답변 의무가 있고 답변을 거부할 권리는 없어요. 쉽게 말해 말도 안 되는 민원이 들어와도 무조건 확인하고 응해야 한다는 거거든요. 같은 내용으로 반복 민원을 넣으면 세 번째부터 종결 처리할 수 있긴 한데 내용을 살짝 바꾸거나 가족 이름으로 넣으면 또 새 민원이 돼요. 결국 교육청과 교사들이 민원 응대에 쏟는 에너지만큼 교육에 집중하는 시간이 줄어드는 구조예요. 민원이 학교 하나를 완전히 무너뜨린 사례도 있어요. 한 초등학교에서는 담임교사가 10년 동안 6번 바뀌었대요. 한 학부모가 선생님이 우리 애를 째려봤다는 이유로 교사를 아동학대로 계속 신고했기 때문이에요. 6명의 교사가 연달아 신고를 당하고 자리를 비워야 했던 거죠. 신고 이유도 교사가 옆에 있어서 아이가 무서워한다, 차 밖에서 말을 걸어서 무서워했다, 이런 이유였어요. 이게 아동학대 신고 사유가 된다는 게 좀 이상하죠.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게 피해자가 교사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반 아이들 전체가 피해를 봤거든요. 경찰차가 수시로 학교 앞에 서다 보니 아이들이 긴장감을 호소했고 수업은 계속 파행이 났죠. 문제의 학부모들은 담임만 공격한 게 아니라 교감, 교장에게도 동시에 민원을 넣어서 학교 전체를 사실상 마비시켰어요. 악성 민원 한두 명이 학교 공동체 전체를 인질로 잡은 셈이에요. 학교 현장의 공포는 민원에만 그치지 않아요. 현장 체험 학습, 소풍 얘기를 해볼게요. 초등교사를 대상으로 설문을 했더니 96.2%가 현장 체험 학습 추진에 부정적이라고 답했어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절반 가까이가 안전사고 시 법적 책임이 무서워서라고 했거든요. 실제로 강원 속초에서 현장 학습 중 학생이 사망한 사고가 났는데 담임교사가 1심에서 금고 6개월 집행유예를 받았어요. 2심에서야 겨우 선고유예로 내려왔지만 그 사이에 이미 교직사회 전체에 공포가 퍼져버린 거예요. 결과가 어떻게 됐냐고요? 서울 전체 1331개 초중도 중에서 올해 수학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학교가 17%, 그러니까 231개교밖에 안 돼요. 아이러니한 건 정작 학부모의 57.4%는 현장 학습 확대를 원한다는 거예요. 원하는 것도 학부모, 막히게 된 원인도 일부 학부모인 셈이죠. 그리고 이건 현장 학습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운동회, 과학실험, 그림 그리기까지 줄줄이 축소되고 있어요. 그림을 자꾸 그리기 위해서 못 그리는 우리 아이한테 상처를 줬다는 민원에 교사가 그림 수업을 포기한 사례도 있었거든요. 그러면 지금 제도적으로 뭔가 바뀌고 있는 건가요? 바뀌고 있긴 해요. 서울시 교육청은 백인의 변호인단을 꾸려서 아동학대 신고를 당한 교사 옆에 변호사를 붙여주고 경기도교육청은 교육변호사 풀을 384명으로 늘렸어요. 교총의 소송지원금도
작년보다 64% 증가했거든요. 근데 여기서 생각해 볼 게 있어요. 교사에게 변호사가 필요한 나라가 됐다는 것 자체가 이미 뭔가 크게 잘못됐다는 신호 아닐까요? 현장 교사들은 이런 대책들을 핵심 문제인 아동복지법에 정서적 학대 조항 개정이 없는 한 달라지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어요. 사진 200장을 찍어줬다가 민원을 받는 교사, 소풍을 갔다가 전과자가 될까봐 두려운 교사, 말 한마디가 고소장으로 돌아올까봐 조심하는 교사들이 있는 교실에서 과연 아이들은 무엇을 배우게 될까요? 앞으로 아동복지법 개정 논의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리고 현장 교육이 정말로 달라질 수 있는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